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질병관리 시간이고요. 오늘 드디어 5단원 마지막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5단원 감염병의 진단 기준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하면서 제가 이게 계속 5단원인가 아직도 5단원인가 계속 앞에를 이제 넘겨보면서 했던 그 단원인데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5단원 감염병 진단 기준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케차성 감염병 들어갔는데요. 리케차성은 세 가지밖에 없어서 이 리케차성 세 가지는 확실히만 알아두시면 다른 거하고 구별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리케차성 감염병에는 우선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 가무시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만 찝어서 볼게요. 자세하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특징을 콕 집어서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특징만 찝어서 요약해봤습니다. 발진티푸스, 발진티푸스 하면 이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머리에 이제 있는 이 말하는 건데요. 이를 매개로 한 사람 간의 전파를 말합니다. 심한 두통이나 발열, 근육통 있을 수 있고요.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클로람페니콜 등의 항생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통이 굉장히 심하다 할 때는 페노바비탈의 진정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흥분 상태까지 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흥분 상태가 오면 이러한 진정제를 놓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예방법으로는 환경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한 그 전파기 때문에 이의 박멸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죠. 그 다음 발진열 보겠습니다. 발진열은 쥐벼룩 기억해 주세요. 쥐벼룩을 매개로 한 감염입니다. 발진열은 두통과 발열, 피부 발진이 특징인데요. 발진하고 열, 여기에 특징이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통증 중에서도 그 앞 이마의 통증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앞 이마의 통증과 지벼룩하면 발진열 기억해 주시고요. 앞서 말한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클로람페니콜의 항생제 치료 가능하겠고요. 환자와 가족을 격리하고 이 또한 이제 그 이 벼룩 쥐의 구제에 힘쓰는 환경 개선이 가장 큰 예방책입니다. 쯔쯔가무시병 가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쯔쯔가무시는 진드기 꼭 기억해 주세요. 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전파하고요.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염, 발진이 특징입니다. 위에서 말한 항생제로 치료 가능하고요. 얘는 이제 예방법 반드시 기억하실 건데요. 야외 숲풀 작업 시 작업복 반드시 착용하시고요. 거주지 주변에 풀숲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야외에서 작업했을 때는 풀밭에 눕지 말고 그다음에 다녀온 뒤에는 목욕을 하고 옷은 반드시 세탁하는 거 예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찌찌 가무시는 진드기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기생충 관련 감염병 하겠습니다. 기생충 관련 감염병 하기 이전에 이런 기생충 관련된 감염병의 관리법을 한번 조금 볼 텐데요. 기생충 감염은 화학적 요법의 개발이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당국의 특수관리 방안 모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행정당국에서 그런 특수지역의 풍토병 관리 이런 거를 위한 그 이제 행정관리 방안 같은 거를 모색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육류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지고 신선하게 이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거기에 서식하는 기생충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치료보다는 예방에 주력하는 이제 관리법이 중요하고요. 육류나 민물고기, 바다 생선은 반드시 익혀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야채는 그 야채 기생충들이 야채의 그 뭐라 그러지? 분변으로 인한 예전에는 그 분변으로 밭에다 분변을 많이 뿌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의한 오염으로 야채에 기생충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는데 야채는 흐르는 물에 반드시 5번 이상 씻어서 먹는 거 포인트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좀 관리법 알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충류 들어갈게요. 간디스토마라고 해가지고 간디스토마는 많이 들어보셨죠? 간흡충증입니다.
간 흡충증은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등 5개 강의 유역에 분포되고 특히 낙동강 유역에 많이 분포돼서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걸리는 병으로서 그 주민들이 민물고기 생식할 때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간 니스토마는 낙동강 기억하시고 민물고기 생식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에서 충난된 게 1차적으로 쇠 우렁이가 이걸 먹게 되면 그 쇠 우렁이를 다시 자연산 민물고기가 섭취를 하게 되죠. 잡아먹은 다음에 이 민물고기를 생식으로 섭취했을 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단을 대변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프라지퀀텔이라는 구충제를 복용함으로써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방법으로는 생식 민물고기 금지, 그다음에 조리기구의 위생적 관리입니다. 그 다음은 폐흡층 폐디스토마 보겠습니다. 폐디스토마는 개와 가재 꼭 기억해 주세요. 개와 가재가 아주 중요하고요. 이제 별표 안 쳤네요. 제가 개와 가재 기억하시면 되고 대변에서 충난된 것이 다슬기가 1차적으로 얘를 이제 먹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참개와 참가재가 다슬기를 먹게 되죠. 그래서 이 참개와 참가재를 비위생적으로 조리를 한다거나 생식할 경우에 이제 폐흡충 폐디스토마가 오게 됩니다. 폐에 기생하기 때문에 폐흡충이라고 하는데 폐 기생에서 기침과 객혈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X선상에 마치 폐결핵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기생충 질환입니다. 개나 가재 생식 당연히 금지하고요. 그 유행한 지역이 있다 하면 그 지역의 생수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흡충증 보겠습니다. 장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그 소화기계 장에 기생하는 흡충류겠죠. 사람의 소화기계에 기생을 하지 얘는 동물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코가와 흡충으로서 장내 기생충 질환이고요. 얘는 매개가 또 민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민물고기의 생식으로 인한 그 감염은 간흡충증과 장흡충증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복통설사 소화불량이 증상이고요. 진단으로는 이제 간흡충증과 마찬가지로 대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고요. 프라지퀀텔 복용으로 치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해도 중요한 게 기생충의 감염 관리, 깨끗한 분변 처리, 집단 구충, 그다음에 파리 구제와 환경 개선을 통한 보건 교육이 우선적이 돼야겠고요. 위생적인 식생활, 그리고 민물고기 생식 섭취 제한, 육류의 가열 섭취, 야채는 흐르는 물에 5회 이상 씻기.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기억 못하시진 않으시겠죠?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선충류 보겠습니다. 회충증이라고 해가지고 회충증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입니다. 회충증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분변을 탈출한 충난이 회충증은 야채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실게요. 야채를 통한 감염 회충증입니다. 야채, 파리, 손 등으로 침입하면서 소장에서 기생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무증상적인 그 증상이나 이게 심할 때는 회충성 폐렴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알벤다졸에 구충제 복용해서 나을 수 있습니다. 인분을 비료로 하는 지역의 발생률이 높고요. 야채로 매개로 인한 감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분 비료 지역의 발생률 높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 5회 이상 씻는 거 중요하고요. 환경 개선, 파리구제, 그다음에 정기적인 구충제 복용이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편충증 보겠습니다. 분변 탈출한 충난이 경구 섭취해가지고 맹장 근처에 기생하게 됩니다. 불면증, 식욕부진, 만성 맹장염, 설사, 빈혈, 알벤다졸 복용하면 되고요. 대변의 적절한 처리와 개인 위생이 중요시 되겠습니다. 그다음 요충증입니다. 요충증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충증은 항문 주위에 산란을 해가지고 항문이 간질간질한 병이에요. 그래서 항문 주위에 그 도마를 채취를 해가지고 그 충난을 검출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충난을 검출할 때는 반드시 이른 새벽 기상 직후에 검출을 해야 이제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숙식을 같이 하는 가족들에게 전파력이 강해서 반드시 이제 구충을 집단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야간에 항문 주위에 이 요충이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그 부위가 간지럼증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밤에 자면서 막 많이 긁어요. 그래서 그 신경과민이나 불면증, 야뇨증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알벤다졸의 복용으로 예방 그 치료가 가능하고 얘 또한 가족 전체 치료와 예방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항문 주위 소양감으로 인해서 긁었을 경우 손 씻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알아서 잘 씻겠지만 어린이들은 잘 모르니까 용변 후나 식전에 반드시 손 씻기를 유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다음 구충증 보겠습니다. 일명 채독벌레라고 해가지고 12지장 부근에 기생해서 12지장충이라고도 합니다. 오염된 흙 위를 맨발로 걸을 때 그래서 경피 감염 가능하고요. 피부와 채소를 통해서도 채소를 통한 경구 감염도 가능합니다. 경피와 경구 감염 모두 가능하고요. 알코파로 치료 가능하고 그래서 그 인분 사용 작업장에서는 피부 노출되는 게 금지되기 때문에 신발을 꼭 신는 게 중요합니다. 얘가 또 직사광선이나 열에 약해요. 그래서 그 햇볕이 비치지기 전에 이슬이 마르기 전에 채소밭을 맨발로 걷는 건 위험합니다. 동물 모양 선충증입니다. 충난이 분변으로 배출돼서 경구 감염되고요. 이제 마지막 조충류 보겠습니다. 그 유구 조충증 해가지고 충난에 오염된 풀을 먹은 돼지가 이 풀을 먹게 되면 그 감염이 돼서 그 돼지고기의 생식 시 다시 사람이 감염이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유구조충증은 돼지고기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당연히 그럼 충분히 익혀 먹고 구충제를 먹여야겠죠. 그 다음에 무구조충증입니다. 이름들이 다 너무 어려워요. 무구조충증은 소, 양, 당나귀를 반드시 기억하실게요. 초식동물이 매개입니다. 오염된 풀을 초식동물이 먹었는데 그 동물을 생식 섭취할 경우에 감염이 됩니다. 소화불량 장애, 구토, 급성 폐쇄 담간염 등이 올 수 있고요. 육류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겠죠. 그다음에 광절열두 조충증입니다. 사람, 개, 고양이에 기생하고요. 광절열두 조충증의 큰 특징 하나가 이 광절열두 조충증이 비타민 B12를 막 흡수해 버린대요. 그래서 얘가 사람 몸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빈혈이 나타나죠. 그래서 비타민 B12의 과다 흡수로 빈혈이 심하다는 거 광절열두 조충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시아 조충증입니다. 돼지의 간, 내장 반드시 기억하실게요. 내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시아 조충증입니다. 생식이나 덜 익혀 먹을 때 촌충 전문 구충제 복용해서 날 수 있고요. 당연히 간이나 내장은 익혀 먹어야겠죠. 돼지 사육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함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 원충류 보겠습니다. 아메바성 이질입니다. 아메바성 이질에서 기억하실 거는 혈액과 점액이 섞인 설사병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농양 일으킬 수 있고요. 식수는 반드시 끓여 마시고 위생적인 분변 처리, 파리의 박멸, 그다음에 환자의 의료시키는 열 소독한다는 거 기억하실게요. 그다음에 질트리코모나스, 얘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감염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고요. 여성의 질광, 남성 요도에서 발견되고 성접촉에 의한 거죠. 그다음에 남편과 함께 부부가 같이 치료를 받아야지 안 그러면 재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이는 반드시 삶아서 입는 거 중요하고요. 드디어 마지막 말라리아입니다. 급성 열성 질환으로서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면 전파가 됩니다. 아테브린과 플라스모힌의 두 가지 약을 같이 쓰는 게 좋고요. 백신 자체는 없어요. 만약에 걸렸다 하면 백신은 없고 예방법만 있을 뿐인데 가장 중요한 건 가급적 그 지역에 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5단원이 굉장히 지루하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반복 이제 복습하셔가지고 익히시는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모두 열심히 하셔서 5단원에서는 틀리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6단원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